이제 우리가 유형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비문학, 문학, 문법, 매체까지 유형별로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4개만 나누면 안 되지. 비문학 종류만 해도 인문, 철학, 경제, 법, 과학, 기술, 예술 많아요. 문학도 뭐 있습니까? 고전시, 고전소설, 현대시, 현대소설, 그 시나리오 많아요. 이거 하나하나 오늘 다 할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다 알려주는 채널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좀 자, 그러면 우선은 비문학부터 이야기를 해볼까? 어떻게 생각해? 일단 비문학은 읽으면 안 돼.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읽기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네. 읽고 이해까지 해야지. 그러니까 그치.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건데 비문학은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잖아. 근데 그 배경 지식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있는 배경 지식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는 거를 어느 정도는 읽고 이해를 해야 그걸 문제에 적용해서 풀겠지. 이런 친구들 진짜 많아. 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지문을 쭉 읽어. 그 문제로 가. 몰라. 다시 돌아가. 다시 또 모르겠어. 이네요. 근데 뭐지? 다시 돌아가. 돌아가기만 반복하다가 문제 그냥 찍는 거야. 맘대로 푸는 거라고. 근데 이거는 절대 이해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내용인지를 물어가면서 지문을 진짜 꼼꼼히 이해하면서 읽어야 돼. 그래서 실제로 나는 이거 긴 지문 읽을 때 뭐 물론 수험장에서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거 무슨 내용이야? 주원아 이거 어떤 내용 이야기하고 있어? 물으면서 그거에 답하면서 문제 풀었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구조화를 한 거지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핵심은 뭐고를 계속 짚어가면서 해야 내가 그 많은 내용들이 이해가 돼. 다 읽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지 않게 좀 집중해서 핵심을 파악하면서 읽는 연습을 꼭 해봤으면 좋겠어. 가장 중요한 것이 이해라는 것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아. 과학이나 철학 시험이 아니라 국어 시험이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이 뒷받침이 된다면 이해와 독해로 뚫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런저런 방법으로 막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시원하게 가운데로 전공법으로 뚫고 가는 게 낭만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런 비문학의 이해라는 건 뭐냐? 글쓴이와의 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이 내 앞에 앉아서 나에게 이 지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한테 쭉 해주는 거야. 뭐 프레젠테이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친구 사이로 나한테 이야기해주는 걸 수도 있고. 글을 읽으면서 생기는 질문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글을 읽으면서 이게 뭐지? 뭐지라고 하면은 몰라 일단 뒤에 거 읽자 이게 아니라 생기면 질문을 그냥 그대로 흐르세요. 흘리고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지문에서 해줄 거니까. 뒤에 예시가 있다면 그 예시까지 읽고 돌아와서 다시 그 문장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 문장이 앞문장과 어떤 관련이 있어서 나왔는지 그리고 뒷문장과는 어떻게 이어지는지 흐름을 따라가면서 읽어야 한다는 얘기지. 새싹이 자라고 나무가 되어서 그리고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듯 우리는 그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 지문을 읽는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새싹이 자라다가 뭔가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열매가 안 맺히잖아. 똑같이 중간에 흘려보내는 부분 없이 쭉 집중해서 지문을 읽어내야 한다는 것이. 글을 읽다가 가끔씩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 시간이 별로 없는데 나 모르겠다 이렇게 찝찝한 기분이 들면 넘어가지 마세요.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한 문장을 읽고 그 뒤에 무슨 생각을 할지 생각하고 뒷문장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생기는 생각이나 질문을 멈추지 마시고 쭉 지문에다가 계속해서 던져보세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 착안을 해서 한 문장씩 클리어한다는 느낌으로 글을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지문에서 말하는 결국 중심 이야기가 뭐냐, 이 사람이 나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이거야. 그거를 파악한 이후에는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은 이제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수월하게 가능할 거다.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이 중에 도대체 뭘 중요하게 읽어야 돼요? 묻는 친구들이 또 있더라고. 맞지. 그래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만 더 팁을 주자면 접속부사가 나오면 무조건 주목해라. 접속부사. 그러니까 접속부사가 뭐예요 하는 친구들 있을까 봐 또 그렇지. 얘기를 해주자면 그런데 뭐 그러나 그러므로 그래서 이런 것들 있잖아. 뭔가 말을 연결해주는 것들 이런 걸 집중하면 너무 좋아. 왜냐면 그래서 나 이런 얘기 할 거야 맞지. 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중심으로 좀 앞뒤 문장을 살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핵심을 좀 뽑아내기가 수월하다. 그래서 요것들을 좀 참고하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모르는 용어가 나왔어. 그럼 제발 모르겠다고 하고 넘기지 말고 찾아봐. 그게 쌓여서 연계 문제도 풀고 새로운 것도 풀고 비문학 배경 지식도 쌓이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비문학 공부할 때는 모르면 그냥 넘기지 말고 최대한 붙잡고 찾아보자. 여기서 비문학을 끝내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한 게 다 말짱 도루묵이 되잖아요. 지문 유형별로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다 준다, 다 줘. 자, 먼저 비문학 중에서 조금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파트, 인문 파트는 어떻게 문제를 풀었나요? 진짜 너가 말한 것처럼 인문이 그래도 비문학에서는 가장 익숙하다? 그러니까 무난하다? 좀 생소하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 인문 지문에서는 두 사람 이상의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 맞아.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어떤 인물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이 인물과 핵심 주장을 잘 연결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좀 잘 정리해야 되고, 인문 지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같은 말이야. 사실 다 A, A, A
A 하고 있는 건데 진짜 놀라워. 이걸 다 다른 말로. 맞아. 그러니까 얘한테는 잘 좀 읽기가 어려운 친구들한테는 10문장이 있으면 그게 10개로 읽히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있으면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더라도 같은 의견 응 A야 응 A야 응 A야 같은 말 하네 이렇게 넘기는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만약 두 사람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둘이 뭐가 똑같고 그치. 그럼 이 두 사람이 뭐가 다른지 즉 공통점과 차이점을 반드시 정리해야겠지. 그 시험 문제도 이거 물어보니까 지문 읽으면서 두 사람 이상이 나오면 이걸 애초에 좀 구조화하면서 정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걸 실제 또 수능 문제로 한번 보여주려고 하거든. 자, 일단 작년 수능 문제로 인문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한번 볼 건데 일단 나는 비문학 할 때 꿀팁이 약간 지금은 이렇게 노란색 형광펜으로 점을 찍어놓긴 했는데 문단 구분을 해놓으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실제로 비문학 풀 때 그냥 가지문 안에서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이렇게 숫자를 크게 적어놨었거든. 왜냐면 각 지문에서 각 문단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이걸 그냥 좀 빠르게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1문단부터 보면 자, 이제는 경제, 법 이 두 지문을 살펴볼 건데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돼? 사실 문과인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과학 기술 지문에 가려져서 그렇지 얘네도 되게 까다로운 애들이야 솔직히 말해서. 그럼에도 나는 이 두 친구가 꽤나 재밌는 친구들이다 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제 지문에서는 대부분 그래프가 많이 나오는데 맞아. 이 그래프는 정말 좋은 힌트야. 왜냐면 글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친절하게 정리해주고 있잖아. 그럼 그래프를 보면서 글에 대한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거든.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래프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너무 어려워요. 무서워해. 진짜. 좀 애가 무섭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겨가지고 좀 무섭게 생겼단 말이야. 오히려 힌트가 된다는 거지? 그럼 근데 이 그래프가 작년 수능 기출에는 경제 지문이 안 나왔어. 아. 이제 아까 설명해줬던 법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경제가 안 나왔는데 이 그래프는 과학 지문에서 그래프가 나와가지고 그건 이제 맞아. 뒷부분에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자, 그러면 법 지문의 경우에는 아직 우리가 법을 잘 모르잖아 사실. 그치. 24살이나 됐는데도 아직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생소해서 좀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출제하시는 분들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법까지는 안 내. 지문에 나오는 법이 뭘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지 그리고 지문에서 소개하는 사례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만 살펴보면 오히려 쉽게 정답이 나오기도 해. 그래서 크게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법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경제와 법 같은 경우는 모두 우리 실생활과 좀 관련돼 있잖아. 맞아. 그냥 경제 내가 돈 쓰는 거. 법 내가 뭐 범죄 저지르면 안 돼. 되게 삶과 관련된 주제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좀 실생활에서 겪었던 경험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다. 사치제라는 단어 나오면 구찌, 루이비통, 프라다 머릿속에서 좀 연관되게. 명품 떠올려 보는 거고 무역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 FTA 이런 거 되게 쓸데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 하나하나도 다 이제 친구들이 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증거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연상을 시켜 나가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맞아. 충분히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과학하고 기술 지문 비문학에서 이제 제일 흔히 얘기하는 빡센 친구들이 아. 남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뭐 문이과가 사라졌다고 하지만 요즘도 난 문과 성향이야, 이과 성향이야 있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문과 성향인 친구들은 이 과학 기술 지문 너무 어려워하거든. 나도 그랬어. 그치? 어려웠어. 그러니까 사실 나도 그랬어. 어려워. 이게 수능에서 과학이나 기술 지문이 나와. 그럼 일단은 읽어는 봐야 되잖아. 그렇지, 맞춰야 되니까. 근데 그냥 이 자체로도 아 망했다. 나 과학 지문 못하는데 이렇게 해서 너무 겁먹고 푸는 친구들이 진짜 많더라고. 맞아. 근데 일단은 이거에 쫄지 않고 겁먹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그래야 과학과 기술 지문을 어느 정도는 읽어나갈 수 있고 그리고 과학 지문이나 기술 지문은 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 과학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얘네만큼은 뭔가 뭘 얘기하는지 주로 뭘 물어보고 내가 어떤 거에 초점을 두고 읽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어. 그래서 어떤 이론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이론의 어떤 쓰임이나 이론 자체를 뭔가 집중해서 잘 읽어내야 되거든. 이것들은 과학 기술 지문을 여러 가지 풀어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될 텐데 결국에 좀 중요하게 읽어야 할 내용과 이론들을 잘 파악해 두고 그걸 중점적으로 읽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과학기술 지문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나는 단어의 생소함 맞는 때문이라고 생각해. 것 같아. 사실 우리가 과학이라고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문과인 우리들이 생각할 때 되게 이과스럽고 맞아. 딱딱 맞아 떨어지고 이런 걸 맞아. 보통 상상이 되잖아. 단어가 생소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가진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과학과 기술 분야가 너무 넓어가지고 어느 한 분야만 좀 특정하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이 분야들 역시도 경제 지문처럼 사진이나 그림을 보여주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야. 왜냐면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오는 친구들이니까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특히나 과학은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A랑 B를 준 다음에 지문에서 얘기 안 했는데 C의 결론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맞아. 그래가지고 그 결론을 도출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 다만 정보량이 가끔 너무
너무 많은 지문이 있어. 딱 이제 지문을 딱 봤는데 지문이 이제 나한테 안녕 너 이거 풀지 마. 너 이거 풀면 안 돼. 너 이거 못 풀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진짜. 있거든. 그러면 예외적으로 찾는 방식을 적용해도 괜찮다고 생각은 하지만 기본적인 풀이 방식은 이해에 기반한 독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이 그래프 관련해서 너가 과학 지문에서 좀 설명을 해준다고 했잖아. 이 부분 한번 설명 들어볼까? 자, 요것도 역시 2023학년도 수능 국어 14번부터 17번인데 중간에 그림 하나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 요거를 다 읽지는 않을게요. 요 그림이 나오는 부분부터 이 그림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까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충 몇 번째 문단이냐면 처음부터 봤을 때 네 번째부터 읽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가로축과 세로축이 어딘지가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가보겠습니다. 1930년대 클라이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이니까 넘어가시면 돼요. 생쥐부터 코끼리까지 다양한 크기의 동물의 기초대사량 측정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그래프에 가로축 변수로 동물의 체중, 그다음에 세로축 변수로 기초대사량을 두고요. 각 동물별 체중과 기초대사량의 순서상을 점으로 나타냈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가로에 동물 놓고요. 세로에 그냥 기초대사량 넣어가지고 코끼리는 얼마,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그렇게 점으로 다 찍어놨다는 얘기예요.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 그 둘의 증가율이 같을 때와 달리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이 점들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한다. 여기서부터 머리가 아프시지 맞아, 않았을까 맞아. 싶어요. 그래서 이게 지문을 읽을 때도 문제를 풀 때도 그래프가 상당한 힌트가 되니까 그렇지. 괜히 겁먹지 말고 쫄지 말고 이렇게 천천히 그림 이해해가면서 가는 게 쉽게 맞아. 푸는 방법인 것 맞아. 같아요. 문제에 나오는 그래프도 그걸 보고 나서 지문을 다시 보면 이해가 잘 되는 경우도 있거든.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그런 그래프 자체가 여러분들의 문제풀이나 지문 분석에 있어서 굉장히 큰 힌트가 될 수 있다. 이건 진짜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자, 예술 파트로 가보는데 사실 예술은 요새 막 그렇게 출제가 자주 되는 파트는 아니지만 맞아, 언제든지 맞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예술 지문은 그래도 조금 마음이 가벼워. 그치? 왜냐면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그나마 쉽게 풀 수 있는, 편안하게 풀 수 있는 지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이 예술 지문에서는 보통 주어지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그래서 진짜 문학을 독해할 줄 알면 되거든. 그치. 그래서 그냥 읽고 문제 언급된 예술가, 예술사조, 특징 이 설명들을 그냥 잘 이해하고 문제를 풀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의 독해력, 그것도 너무 무겁지 않은 가벼운 수준에서 그런 독해력을 확인한다라고 생각하고 차분히 풀어주면 될 것 같아. 맞아. 사실은 예술 지문이 막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지문은 아니기도 아니야. 하고 뭐랄까 나와도 막 난이도가 엄청 높다? 그런 그건 적은 아니야. 없었어. 그리고 예술 단독으로 나오기보다는 인문 지문하고 섞여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치. 내용 자체가 안 어려우니까 어렵게 만들려고 어떻게 맞아. 하냐면 느려요. 길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부감이 좀 들 수 있긴 한데 내용 자체가 막 미친 듯이 어렵진 않아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글쓴이와 대화한다고 생각하시고 읽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시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저희에게 간단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요.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카카오톡 앱을 켜시고요. 가운데에 말풍선 2개 있는 곳에 들어가시면 오픈 채팅이라는 란이 뜹니다. 그곳에 스튜디오 S를 검색하시고요. 그룹 채팅을 누르시면 서울대생과 함께하는 스튜디오 S가 뜹니다. 클릭하시고 그룹 채팅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저희 영상이 언제 올라가는지 같은 업로드 일정과 간단한 입시 관련 질문들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드디어 길고 긴 비문학 파트를 끝냈습니다. 길었다. 박수. 하지만 이제 여기서 영상을 끝내면 안 돼요. 끝이 아니야. 끝내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이 꼭 봐야 하는 문학 작품들. 나 집에 가고 싶어. 고전 시간은 고무도화가 가시리 구지가 황조가 정유수다 만분가 서동료 안희다 너무 많아. 근데 아직 안 끝났어.